지난주 국내 증시는 북핵 도발 이슈에도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이는 외국인 매수세 덕분이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은 3천억 원어치를 사들여 코스피 지수가 1980선을 회복해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의 관건은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엔저 이슈가 남아있고 미국의 시퀘스터 문제도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주식시장 동향은 오랜만에 올 들어서 2주 연속 오르는 좋은 면을 보였습니다. 환율 영향권으로부터 좀 많이 벗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가 그 영향 덕분인지 순매수에 동시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수별 특징을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우위에 오르는 그러니까 상승률이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가장 컸었던 핫 이슈는 들끓었던 환율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끝났던 모스크바에서 열렸었던 G20 회담에서 거의 봉합을 이루면서 환율 정쟁에 대한 것은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잠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흐름을 보면 역시 엔저 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이런 첨예한 대립을 보였는데요. 일본이 취하고 있는 엔저 정책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을 하고 또 일부는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쪽은 미국의 고위 관료로서는 처음으로 재무부 차관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장인 드라기 총재 역시 일본의 환율 정책이 그렇게 과도한 것은 아니다. 언론이 너무 심하게 좀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면서 일본의 엔화를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일본 엔화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러한 측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장 같은 경우 차기 영란 은행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재정과 통화는 각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환율 정책은 정부가 취해서는 안 된다. 환율만은 국제사회에 맡기는 그 시장에 맡기는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되지 일본같이 의도적으로 환율을 만든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또 분데스방크 총재인 바이트만 같은 경우는 인위적 환율 조작은 불필요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유로화도 그렇고 일본의 엔화도 정부가 나서서 환율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견해를 피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서로 맞서는 견해들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합의를 이룬 것이 G7 그리고 G20 회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G7 회담에서는 원론적으로 정부가 환율 개입에 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고 그것은 G20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G20에서 합의를 이룬 것은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의도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까지의 많은 20국가들이 합의를 이루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이 재팬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의 현재 아베노믹스 엔저의 정책에 대해서 용인하는 듯한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번 주 또 앞으로의 환율 움직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원론적인 이런 입장을 취함으로 인해서 일단락이 됐고 또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환율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주에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주목되기는 합니다. 엔저에 대해서 한편 그 일본에 대해서 차기 일본 중앙은행 총재로 유력한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현재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이고 또 한 명은 전에 일본 중앙은행의 부총재였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들은 모두 함께 일본의 현재 엔화 상태는 고평가 상태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엔화는 더 떨어뜨려도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엔화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 중앙은행 전 중앙은행 부총재였던 분은
자기가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된다면은 현재 일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 2%를 1%포인트 높인 3%까지 높임으로 인해서 통화 완화 정책,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을 더 펼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누가 과연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일본의 엔저 정책은 계속되고 현재의 통화 완화 정책도 계속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북한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북한의 핵폭탄에 대한 실험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핵폭탄이었다면 이번에 실험한 것은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 경우에는 소형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미사일에도 탑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이런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나 또 일반 기업 동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대로였고 금리도 그대로였었고 또 환율 움직임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2009년 제2차 핵실험 때는 주가가 6.3%나 떨어졌었고 환율도 당일날 21원이나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시장이 무시하거나 또는 앞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잘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주에 똑같이 이 금리 정책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었는데 똑같이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2.75% 그대로 금리를 동결시켰고 일본 중앙은행 역시 금리를 0%에서 0.1% 현행 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자산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함으로 인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펼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동결시킨 것은 현재 많은 금융권에서는 금리 인하를 내심 바라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한국은행이 앞으로의 경기 동향에 대해서 어떤 룸을 가지고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으면은 금리를 다시 어떤 높이거나 이런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를 그대로 동결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유로존을 살펴보면은 어떤 안정적인 신호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 금년 말 정도 되면은 많은 유로 위기가 좀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유로존의 경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모두 발표가 됐는데 주요 국가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유로존 경기가 현재도 좀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다행한 것은 이번 1분기에 GDP가 발표될 경우에는 모두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일본의 시장도 유럽의 이런 주식시장도 연초부터 많이 꾸준히 올랐습니다만은 지난주는 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대가로서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유로존 11개 나라에서 먼저 내년부터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토빈세는 국가와 국가 간의 금융거래를 할 때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는 이런 것을 토빈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토빈이라는 경제학자가 주장을 한 것이죠. 토빈세가 도입이 된다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이 토빈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토빈세를 도입하는 목적은 국가와 국가 간에 돈이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돈, 특히 한머니라 그러죠. 자금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들어왔다 빠른 시간에 나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환율을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상대 환율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나라의 통화량에도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교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토빈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논의가 된 거였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큰 뉴스거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발표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토빈세는 매우 강화된 토빈세입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 간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유로존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한 11개 국가가 발행한 모든 주식 같은 경우가 주식이 서울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거래소는 그렇게 그다지 국제금융시장 면에서는 큰 시장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이나 또 영국,
일본 같은 시장은 매우 큰 국제 금융시장입니다. 그곳에서 11개 국가의 주식이나 파생 상품이 거래될 때도 세금을 매긴다라는 것은 어떤 뉴욕 시장, 런던 시장, 또 이 일본 도쿄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과 영국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주식은 약 0.1%, 파생 상품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소형주 시장이 매우 강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형주 지수라고 볼 수 있는 러셀 지수 같은 경우가 상승률이 다우 지수나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보다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보다는 중소형주 지수 그리고 어떤 코스닥 지수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피의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높은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현재 시장이 좀 짜내기에 어떤 가까운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크게 움직이는 대형주보다는 좀 어떤 중소형주를 발굴해서 주가를 올리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시장이 어떤 그만큼 어떤 불안 요인이 내포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스닥 시장은 연초 대비 약 3.5% 정도, 3.7% 정도 올라와 있고, 코스피 지수는 연초에 비해서 아직은 마이너스 상태에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우위에 나서는 것은 어쩌면 새롭게 출범하는 신정부의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주의 변수에는 역시 엔화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도 주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또 원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매 흐름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다행히 외국인이 매수 우위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 쪽의 면모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일본 엔화보다 또 상대적으로 약세가 덜 하다면은 지지난주와 같이 외국인은 또다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런 점을 좀 주의하면서 이번 주 시장을 관측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그 앞서서 움직일 수 있는 변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환율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이 연속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어떤 중개인 업자가 발표하는 부동산 지수가 발표가 되고, 수요일에는 건설 착공과 허가 면적이 발표가 되고, 또 목요일에는 주택 매매 가격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이 현재 경제의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와 부동산 중에 소비는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표들이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1월 달에 부동산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 내용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흐름도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요한 변수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되는데, 그런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으로서는 아직은 방어적인 흐름이 좀 견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많이 떨어진 업종 중에서 실적에 대한 어떤 합의에 이르는 컨센서스가 좋아진 업종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고, 외국인, 기관 모두 이런 업종 중심으로 집중 매수한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업종 중에서 아직 이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 업종은 이제 2개 정도밖에 남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구 소비재와 하드웨어 업종인데요. 이러한 회사들에 대한 또는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관측하는 것이 현재 가장 바람직한 유리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각 정부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는데요. 서서히 신정부의 경제정책을 엿볼 수 있게 돼 주식시장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재정지출 자동삭감 시기가 다음 달 1일로 시작됨에 따라 미 정치권이 이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협상에서 합의를 이뤄낼지도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가운데 미국의 주택지표와 일본의 무역수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NSP 뉴스 오초롱입니다.